1847년 4월 18.3%였던 제1병동 사망률이요, 5월 중순부터 손소독을 시행하니까 6월에는 2.2%, 7월에는 1.2%, 8월에는 1.9%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전역에 아이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급증하던 사생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 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의료 봉사를 통한 보람과 함께 의대생과 산파의 임상교육 기회가 늘어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이 무렵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는요, 2개의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1병동의 산용열 평균 사망률이 제2병동보다 2배 이상 높았답니다. 산용열이라는 거는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서 미생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감염병이에요. 근데 이게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폐혈증이라는 거는요, 미생물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열이 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산용열은 병명 그대로 출산 후 몸에 열이 나는 게 중요한 증상이에요. 오늘날에도요, 매일 4번 이상 구강 체온을 재서요, 첫날을 제외하고 하루에 2번 이상 38도가 넘으면 산용열로 판단합니다. 처음 24시간을 열외로 하는 이유는요, 분만 직후에는 나왔던 피가 자궁이나 상처에 흡수되면서 신체 변화가 많아서 염증 없이도 열이 나는 산모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생제 덕분에 요즘에는 그 위험성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다시 이 빈 종합병원 얘기로 돌아와서요, 제1병동의 사망률이 제2병동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당연히 제2병동으로 몰려들었죠. 심지어 그 문제에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응급 상황을 가정해서 일부러 길거리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젊은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길거리에서 출산한 여성에게는요, 산용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었다는 거예요.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는요, 1844년에 의대를 졸업했고요, 1846년 7월부터 빈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이나는 사망률을 두고 모든 가능성을 늘어놓고선 하나씩 제거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 제2병동이 훨씬 더 붐볐기 때문에 과밀은 원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치료 방법도 두 병동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유일한 차이라면 사람이었습니다. 제1병동에서는요, 의대생 실습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제2병동에서는 산파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847년 비극적인 사건이 돌파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멜바이스와 절친한 의사가 부검에 사용한 메스에 손가락을 좀 비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부검 결과 이상하게도 산용열로 사망한 여성들과 유사한 병리학적 소견이 나온 거예요. 제멜바이스는 시신과 산용열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부검실을 드나드는 의료진이 시신에서 무언가를 손에 묻혀서 옮겼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산파 교육 과정에서는 시신 내부가 없었다는 것도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몫을 했죠. 곧이어 그는 시신을 다룬 후에는 염화석회액으로 손을 씻고 진료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염화석회액은요, 그냥 오늘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염소 표백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멜바이스는 그 시체의 냄새 제거 효과가 좋은 이 용액이 모종의 독성 물질도 파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손 씻기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1847년 4월 18.3%였던 제1병동 사망률이요, 5월 중순부터 손소독을 시행하니까 6월에는 2.2%, 7월에는 1.2%, 8월에는 1.9%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제멜바이스는요, 의사들에게 수술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잘 씻으라고 더욱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손 씻기는 기본이죠. 그런데요, 미생물의 존재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까맣게 모르던 저 시절에는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른 말하는 제멜바이스가 박수를 받기는커녕 조롱과 왕따를 당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감염병의 원인으로 미아즈마를 지목했어요. 미아즈마란 나쁜 공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체나 배설물 따위가 썩을 때 나오는 악취가 병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용열 원인 또한 미아즈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손씻기와 한용열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그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이런 비과학적 고정관념이 제멜바이스의 세심한 관찰과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요, 1848년이 혁명의 해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민중봉기가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 번져나갔거든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1848년 헝가리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정치 사회적 혼란이 제멜바이스의 의사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멜바이스가 1848년 헝가리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형제들이 처벌된 것으로 보아 제멜바이스도 동조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빈 병원에는요,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1848년 헝가리 혁명에 거부감과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이런 불편한 심기 탓에 제멜바이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더 커진 거죠. 결국 제멜바이스는 빈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851년 제멜바이스는요, 부다페스트 한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에 산부인과 병동에 그냥 명목상으로 책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도 역시 산후열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멜바이스가 부임하고 사실상 간혹열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1851년부터 1855년까지 총 933명이 출산을 했는데 이 가운데 산후열 희생자는 8명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성과라면 제멜바이스가 손 씻으라는 말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헝가리의 의사들도 제멜바이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멜바이스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1858년과 1860년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요, 마침내 1861년에는요 산후열의 원인, 이해, 예방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산후열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는데도 자기의 생각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저서 출간 직후부터 제멜바이스 인생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으로 넋을 놓기 일쑤였고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산후열로 화제를 바꾸었답니다. 1865년에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보름 후 47살의 나이로 고독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과정과 짧은 병원 생활은 흡사 한 편의 미스터리 영화 같습니다. 1865년 7월 29일 토요일 저녁에요, 제멜바이스는 아내와 젖먹이 딸, 처삼촌, 그리고 조수 한 명을 데리고 온천 여행을 떠났대요. 밤 열차로 부다페스트를 떠나서 일요일 아침에 빈에 도착했습니다. 빈에서 제멜바이스의 친구이자 전 동료 의사를 만났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제멜바이스에게 잠시 어디 좀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는요, 다른 가족은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요, 제멜바이스의 처삼촌과 그 제멜바이스, 자기가 셋이서 빈에 있는 한 정신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입원 전에 그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려는 그런 검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원한 바로 다음날 아내가 놀랐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돌아온 거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고 면회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이었답니다. 이 야속한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아내는 속절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나중에서야 제멜바이스가 입원 당일 탈출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랬다면요, 아마 제멜바이스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를 감추려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검 결과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요. 제멜바이스의 몸 여기저기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답니다. 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골절도 확인되었고요. 가슴막도 찢어져 있었고요. 심한 구타가 아니고서는 생길 수 없는 부상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의학적 최종 사인은 폐혈증으로 판정났어요. 역설적으로도 그가 그렇게 예방하고자 했던 산후열과 같은 감염병으로 자신도 희생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고독한 의사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미생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사경으로 내몬 배우는 무지와 아집에 사로잡혀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헛똑똑이 들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독일의 코우가 미생물이 병을 이긴다는 미생물 병원성을 입증했죠. 이로써 제멜바이스의 명예가 회복되고요, 그의 공로가 재조명받았습니다. 1906년에는 부다페스트 광장에 제멜바이스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1969년에는 제멜바이스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부다페스트 집은 제멜바이스 의학사 박물관이 되었고요. 이 밖에도요, 헝가리에는 그의 이름이 붙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라도 제멜바이스가 이를 내려다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음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